네, 반갑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근세 문화와 근대 태동기의 문화를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강에 고대하고 이제 중세 내용에서 약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외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절대 빈틈없이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있는 그런 핵심 빈출 용어들 꼭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세 문화에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15세기와 16세기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15세기는 훈구파, 관학파가 집권하던 시기고 16세기 중엽부터는 사림이 집권한다라고 하는 거,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 사화도 생각나야 될 거고 붕당도 생각나야 되는 요런 포인트가 바로 이제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훈민정음 관련된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해서 훈민정음과 관계되는 작품 두 가지, 그걸 가지고 이제 3년 상간 1443년에서 46년 동안 이제 반포가 된 날이 1946년 음력 9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 그래서 10월 9일 날 태어난 애들은 이름이 한글이가 많죠. 그래서 친구 중에 혹시 한글이가 있으면은 야, 너 생일이 10월 9일이니? 예, 물어보면은 거의 맞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요런 작품들이 좀 훈민정음 가지고 연습을 했던 그런 작품들인데,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좀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월인청강지곡은 불교적인 색채가 좀 강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적인 내용으로 지어진 거. 월인청강지곡,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좀 이따 나오는 석보상절, 그 다음에 월인석보 이런 것들은 불교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계된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 그러니까 어머니 소헌왕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불교적으로 뭔가 한번 글을 좀 썼던 게 수양대군이고, 수양대군에 보면은 앞 시간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원각사지 십층석탑이라든지 또 이제 간경도감 이런 불교적인 것들이 상당히 색채가 강할 때가 바로 세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학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앞에서 설명 좀 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건너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역사서와 관계된 내용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정도전이 고려국사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지금 전하지는 않지만 이게 편년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세종이 읽고 난 다음에 요건 고려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썼어, 다시 쓰자 해서 쓰여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고려사가 되겠습니다. 고려사는 쓰여질 때 기전체로 쓰여졌는데요. 이게 나중에 또 보기가 약간 좀 어렵다 생각돼서 그 다음 해인 이제 문종 2년 때 그때 고려사 저료를 김종서가 중심되어서 썼다라고 하는 거 같이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나온 내용 중에서 동북통감이 나는데요. 통자에 동을 좀 치시고, 통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통사, 그러니까 편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근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서거정, 금수저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거정이 쓴 작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국통감, 요거는 나름대로 역사에 있어서의 편년체, 통사에 있어서의 그런 나름대로의 교과서가 되는 게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단군 조선부터 해서 고려 말까지 내용을 좀 정리했던 이 작품이 바로 동국통감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지금 없지만 하나 더 기억을 좀 해드릴 게 동문선이라고 하는 그런 역대 멋진 우리나라의 시문들 엮어서 만든 문집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동문선이 되겠습니다.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동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1883년에 보빙사 가기 전에 영어 I'm a boy, you're a girl 요거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다. 동문학, 동문선 이름 좀 헷갈리지 마시고, 금방 서거정이 만든 거는 동문선 이런 이름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가 되면은 금방 얘기한 거는 15세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세기가 되면 이제 사림이 집권하면서 남들 박상의 뭐 그런 동국사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의 기자실기 이런 내용은 좀 중국적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쓰여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거기 실록과 관계된 내용에서 우리 하나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원래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크게 네 곳의 사고가 있었죠. 특히 충청도에는 충주, 그 다음에 전라도에는 전주, 그 다음에 경상도에는 성주, 그다음 춘추관 이렇게 네 곳이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 빼고 이게 다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주 사고에 있던 거를 나중에 묘양산까지 들고 올라갔었거든요. 임진왜란 중간에. 그래서 안의, 뭐 손옥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들고 올라갔다가 그걸 보관을 서산대사가 잘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거를 복사해서 전국에 5곳에 산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원래 강화도에는 만이산에 있었는데 이거를 정족산으로 갖다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묘향산에도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정묘란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무주 적상산에다가, 무주 리조트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적상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태백산하고 오대산 그리고 춘추관 이렇게 5곳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춘추관에 있던 거는 나중에 이괄의 난 때 불타서 4개의 사고에 이제 있는 게 지금까지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 이제 지리서 뭐 지도 얘기 쭉 나오는데 시험에 한 번씩 나온 것 중에서 이제 혼일강리역, 요 말은 세계 지도라는 뜻이고, 대국도 지도, 요건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종 3년에 140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름에 참 중요도가 있어요. 김사형, 사형당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무, 이회 이런 사람들이 만든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지금 남아있는 지도 중에서 제일 오래된 지도가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인데, 이 지도는 제일 가운데 보면은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 옆에 두 번째로 좀 크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중화사상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지도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 조선박력 지도, 이거는 16세기 또 명종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일본 스시마 섬에 좀 들고 갔다가 이거를 우리가 달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도가 바로 조선박력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과 함께 동국여지승남은 이 당시에 조선사회는 상피제거든요. 내가 나의 출신지에 가서는 근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의 친족과 가까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지역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뭔가 힘들겠죠.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책을 한번 보고 가는데 그게 성종 때 만들어진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갔다가 왔다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좀 낡았죠. 그래서 중종 때 요거를 한번 업데이트합니다. 요게 바로 신증 동국여지승남 증편했다. 이런 용어도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윤리와 관계된 그런 내용 중에서 삼강행실도, 이건 세종 때였죠. 자, 그리고 국조오례이라고 하는 게 나라의 5가지 큰 행사, 뭐 예를 들면 뭐 길례라든지 빈례라든지 흉례라든지 군례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그게 바로 국조오례이고, 이게 나름대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경국대전과 함께 어떤 국가적인 틀이 잡혔다. 그렇게 해서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더 봐주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이제 나오는 이륜행실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몽수지, 이런 것들은 16세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사림들이 집권하는 시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법전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요 2가지 중에서 특히 조선 경국전, 요게 영향을, 조선 경국대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거기에 조준의 작품이 있는데 경제육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육전 할 때 제와 육자를 동그라미 좀 치고 제육볶음, 제육덮밥, 이렇게 조준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육볶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육, 이런 용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경제육전 이런 단어 나오면 조준이다. 이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법전들이 나중에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는데 육조에 대한 업무들을 나름대로 기재를 하고 국가 틀을 완성시키는 게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뒤로 한번 넘어가시면 이제 성리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관학파하고 살인파 2개 비교하는 내용들 요거 꼭 좀 정리 잘 해주시고요. 중앙집권을 강조하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장, 글 쓰는 거 막 좋아하는 애들이 이 궁구파라고 한다면 왕한테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얘기라고 하는 의서를, 나름대로 이제 의례서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경악, 유교, 경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향촌자치를 강조하고 왕도 정치를 강조하는 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 비교하는 내용들 함께 과학기술을 천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림들의 얘기니까
훈구파가 집권하던 시기까지는 과학기술 발달하는데 사림이 집권하던 16세기부터는 과학기술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성리학의 융성 얘기 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이왕과 이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왕이 주자서 저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이나 왼손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번 딱 드시면서 황도가 왕 맛있어. 이렇게 하나만 좀 외워주세요. 황도가 왕 맛있다. 이 황의 황자 좀 동남 치시고요. 성악 10도 할 때 도자에 동남 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던 작품이 바로 성악 10도. 실제로 그림까지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요. 거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왕에게, 명종에게 얘기해줬다. 이게 바로 성악 1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도 왕 맛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2에 보시면은 나오는 작품 뭐 동호문답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동호문답은 또 홍문강 교리로 써 있을 때 자기 혼자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썼던 게 그런 게 동호문답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성악 10도가 이왕이라고 한다면 성악집요 이요 이렇게 좀 하나 기억하시면 요거는 현명한 신하가 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양병설과 함께 이 성악집요 이런 단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수미법 쌀로 공납을 대신하자 이런 걸 좀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비교하는 거 한번 좀 여러분들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학파에 대한 그런 형성과 대립이 있는데 집안들이 나옵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동인과 서인 중에서 동인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뉘어집니까? 그렇죠. 남인과 북인 나뉘어지죠. 그럼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되면 그렇죠. 이왕이 있었죠. 북인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되면 서경덕이 있었죠. 조식하고 함께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광해군 때 집권했다.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인의 내용이 나중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노론, 하나는 소론. 이게 바로 숙종 때 경신왕국 때 두 개로 나뉘어졌었는데 노론의 대표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의죠. 그 다음에 소론의 대표인물이 성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는 내용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성 논쟁 이런 말 나오면 현종이다.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불교와 관계된 내용도 이걸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도첩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교를 좀 누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승려가 출가하는 거를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태조 이성계가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4대 임금 세종 때가 되면은 36개의 절, 그러니까 교종 18개, 선종 18개에서 36개 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남대로 문 닫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조 때가 되면은 불교가 융성을 좀 하지만 다시 성종 때가 되면 쫓아버린 거예요, 산으로. 지금 보면 많은 절들이 산에 있죠. 이 산간 불교화가 바로 성종 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명종 때 문정왕후가 이제 좀 집권을 대리청정을 하면서 불교적인 거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했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중에서 특히 임진왜란 때 이때 이제 승려들의 승병들의 활약이 돋보여서 서산대사라든지 사명대사 이런 사람들이 또 700의총 유명한 이제 금산에서 활동하다가 죽었던 그 영규 이런 인물들이 바로 승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가 바로 이제 불교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교 행사는 초제 이런 것들 소격서를 폐지했다. 이게 조광조 내용이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의 과학 기술과 관계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대부분 세종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인지하고 규영이라고 하는 거는 세조 때 만들어지는 토지 측량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세종 때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세조 때 만들어진다. 인지 규영 이 두 가지 별표점 한번 거기에 기타에 별표점 하나 쳐주시고요. 자, 천문도 중에서 오른쪽 그림 보이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하얀색 띠 같은 게 쫙 있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은하수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한양의 하늘을 나름대로 나타낸 이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겠습니다. 태조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꼭 좀 해두시고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졌다. 이걸 같이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정산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칠정산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역법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달력 개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 합시다. 자, 역법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당나라에는 선명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원나라에는 수시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보면은 회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칠정산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서는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는데, 내편에는 이 수시력의 영향을 받고 외편은 회회력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양의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의의를 가지는 세종이 만들었던 그 작품이 바로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칠정산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 내편에는 그 수시력, 그 다음에 외편에는 회회력, 이런 거 던져놓고 이거와 같은 동시대의 내용을 골라라. 이런 게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칠정산이라는 용어 꼭 좀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농사직설, 칠정산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의학과 관계된 거. 우리 고려시대 때 제조대장경,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만들 때 그때 대장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더 만들었던 게 향약 구급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세종 때 만들어지는 거 향약 집성방, 의학서적 기억을 좀 하시고 의방유치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활자 인쇄 관련된 게 나오는데 개미자가 있고 갑인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갑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개미자가 태종, 그 다음에 갑인자가 세종,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주자소라고 하는 게 태종 때고, 그 다음에 조지서가 그 이전에도 좀 있었는데 조지서가 아주 확대가 되고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가 바로 세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조지서를 세종 때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으니까 조지서, 세종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밑에 병서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국병감이라고 하는 전쟁사 얘기, 문종 때 만들어지는 거랑 또 한 가지 더는 병장도설, 요거는 어떤 작전 지침서, 요게 성종 때 만들어지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많이 침체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사림이 집권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걸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15세기 초에는 15세기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궁궐이라든지 관아라든지 학교라든지 성 이런 거 많이 쌓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리을에 보시면은 무의사 극락전이라고 하는 이름 별표 하나 좀 치시고 요건 조선시대 때 많은 건물들은 다포식으로 만드는데 요거는 주심포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특이해서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좀 됩니다. 무의사 극락전 이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각사지 시평석탑, 요거는 경천사지 시평석탑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15세기 때는 뭐 절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16세기에는 서원 요런 개념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보시면은 이제 분청사기와 백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도자기 정리 짧게 한번 해볼게요. 도자기 관련된 거.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도자기 중에서 11세기 중엽에 고려시대 때 고려 청자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12세기 중엽이 되면은 이때 상감 청자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세기 말, 뭐 13세기, 뭐 이때가 좀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 13세기 정도가 되겠죠. 13세기 정도가 되면 분청사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색깔이 약간 좀 더 탁해지는 형태. 이건 분장이라고 해서 분칠 같은 걸 좀 해서 색깔이 약간 좀 탁하게 만듭니다. 이게 거의 15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가다가 16세기 정도가 되면은 백자라고 하는 백자가 살인과 관계된 색깔이 되겠죠. 이게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은 색깔이 코발트빛을 띠는 그런 백자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청화 백자라고 하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진사백자나 철사백자 이런 붉은색 띠는 산화가 되는 철, 산화가 되는 동 이런 진사백자나 철사백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몰라도 괜찮고요. 이 청화백자라고 하는 개념은 백자가 나와야지 가능하니까 이름으로 이 분청사기하고 청화백자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백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자기 정리하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5세기 그림하고 16세기 그림하고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교재 보면 15세기의 그림의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 고사관수도 강희안이 그렸던 고사관수도 나이가 많은 승려가 선비가 물을 바라본다 이런 거하고
목류도원도. 안평대군이 꿨던 꿈을 안견이 도원, 복숭아밭, 그러니까 신선들이 노는 세계를 그렸다라고 하는 게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볼 때 요거는 어떤 사군자라든지 아니면 초충도 이런 것들 좀 많이 그렸으니까 이정의 그런 묵죽도라든지 아니면은 노비 출신 도화서 직원인 이상자의 송하보월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몽룡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월매도, 월매나 이뻐요. 월매, 매화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양반의 기계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 말고도 뭐 이암이 뭐 동물 그림을 잘 그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16세기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자,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덴리대학교에 그게 있어서 덴리 아깝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거, 지금 일본에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방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음악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예 안평대군하고 그다음에 한석봉 이 두 명 글씨 잘 썼다. 요거까지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간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거는 세종 때 내용이고 악학개범, 성현이 썼던 악학개범하고 두 가지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근대 태동기의 문화인데 근대 태동기의 문화에서는 시험에 나올 게 상당히 좀 많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한번 좀 근대 태동기의 문화는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서인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 사문난적, 세상을 좀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으로 치부가 되면서 제거된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 거기 교재 줄쳐볼까요? 한 명은 윤휴, 이 사람이 경신한국 때 같이 허적하고 제거되는 남흰의 대표인물 윤휴. 그 다음에 박세당이라고 하니 색경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농설 썼던 색경 하면은 또 사변록 이런 글을 좀 썼던 박세당. 그러니까 사형당이 죽으니까 어머 박세당 이렇게 이름이 박세당. 그러니까 왠지 사형당하니까 욕 나오죠. 그래서 색경 왠지 이름이 좀 욕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이름을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인물들. 윤휴, 박세당 요거 정리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이황하고 이의가 있는데 주리론, 리라고 하는 걸 아주 강조하는 사람은 이황이었고 주기론, 기를 강조했던 인물은 이의라고 이렇게 주리, 주기 두 개 정리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이 좀 나와 있습니다.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호락 논쟁은 이제 노론들이 집권할 때 이제 노론끼리 싸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라고 하는 개념은 요건 충청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는 경기 지역을 말하는데, 낙수 요런 말 쓰면은 요게 한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물성 동론이 있고 하나는 인물성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인물성 동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물은 성품이 같다, 사람과 사물은 성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중국의 한족과 그 다음에 여진족은 성품이 같다, 요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둘 중에서 훨씬 더 좀 강경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요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같아질 수 있다, 뭔가 수용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인물성 동론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은 강이 두 개가 있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는데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좀 하나 해주세요. 그렇죠? 인물성 동론을 강조하는 거는 낭론입니다. 경기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고, 이 생각이 나중에 실학 중에서 중상학파에 영향을 줍니다. 북학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나중에 또 영향 주는 게 개화사상에 영향 주죠. 그러니까 중상학파의 대표인물 박규수의 그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화사상이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바로 애국계몽운동, 이런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인물성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영향을 주게 다르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위정척사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반외세 이런 거 영향을 주게 되고, 요게 나중에 의병항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름이 잘 안 외워지니까 요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요거는
낙노동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그렇죠? 낙노는 노론들의 얘기인데 인물성 동론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요건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호노이, 하노이 아니고 막노동 아니고 낙노동이고 요거는 하노이 아니고 호노이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호로는 노론 얘기인데 인물성 이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얘는 노론이고 얘는 소론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둘 다 노론이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물성 이론을 강조하는 쪽이 충청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송시열의 제자, 뭐 권상하 이런 인물이 있는 거고 이쪽엔 대표 인물 중에서 뭐 이간 뭐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런 이름까지 뭐 모른다고 하셔도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이론 이런 단어는 확실하게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방 중요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인물 아까 우리 윤휴 박사장 있었죠. 이 사람 말고 하나 더 기억을 좀 해줘야 될 인물이 바로 강화학파라고 하는 소론 집안 사람들이 성리학의 문제점을 양명학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중종 때 들어오는 그런 성리학의 약간 변형본이라 볼 수 있는데 양명학이 우리나라 중종 때 전해집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양명학은 특징이 지행합일입니다. 알면은 행해야 된다. 이런 이론. 소크라테스 이론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소론들이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강화학파를 만들면서 강화도로 가학으로 나름대로 개성을 좀 시킨 사람이 우두머리 이름이 정제두죠. 맞죠? 정제두 이름 좀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강화학파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나름대로의 정치의 그런 핵심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부터 해서 신분제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을 가지는 이런 인물들이 바로 정제두와 함께 강화학파를 유지를 했는데 이 강화학파가 나중에 박은식이라든지 정인보 이런 인물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명학이다. 기억을 좀 하나 하시고 강화학파 이런 말이 나오면 정제두 이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시면 거기 실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학은 이 단어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학의 성구주자 이런 표현이 좀 나오면은 크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게 실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열매 실자입니다. 그럼 열매가 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성리학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를 잘 극복을 좀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양명학이라든지 노장사상을 쓰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된다 해서 나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중농학파, 그다음에 중상학파, 그다음에 국학파 이런 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중농학파의 가장 대표 인물이 3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상학파에 크게 4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학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 역사를 연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국어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지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각계격파로 조금 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학의 선구주자가 그게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이수광, 한 명은 한백겸 이런 인물이 있고, 그리고 한 명 더 한다라고 한다면 김육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수광은 포인트 하나만 딱 잡아주면 이수광은 봉지, 이숙광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봉지, 이숙광 이렇게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만든 게 이수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백겸은 대동법 만들 때 호조 참판을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는데 한백겸은 지리학에 관심 많아요. 역사 지리학 이런 것들하고 나름대로 그런 지리학에 관심 좀 많은데 동국지리지라고 하는 그런 역사서를 만들게 됩니다. 동국지리지.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학의 선구주자고, 김육은 동전의 사용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대동법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던 인물이 바로 김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역법인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개념인 시헌역 이런 것들의 도입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김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농학파의 대표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유형원, 그럼 2번째 이익, 그 다음 3번째 정약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 포인트가 정약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했지만 이익과 유형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중농학파는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 요거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형원은 형님이고 형, 그 다음에 여기는 유수원이죠.
아, 여긴 유수원, 여긴 유형원. 형이니까 라면 반 개만 먹어야 된다. 알죠? 반개 요런 단어 좀 기억하시고 반개수록 요런 작품 기억을 좀 하시고 이익은 특히 이제 유형원의 제자가 이익이고 이익 제자 정약용인데 유형원이 나름대로 과거라든지 문벌 제도라든지 그런 나름대로 사회 문제점 세 가지를 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익이 이걸 이어받아서 6개까지 늘려서 얘기를 합니다. 사치와 미신, 뭐 그다음에 또 승려, 게으름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육조미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토지 제도를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유형원요. 균전론이라고 해서 같은 신분에서는 똑같은 토지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 안 알려지니까 유산균 이렇게 기억합시다. 유산균 알았죠? 유산균 균전론. 그다음에 이익은 한전에 다니면은 전기세 안 낸다. 이렇게 딱 기억합시다. 알죠? 한전에 다니면 이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토지를 정해놓고 그 토지를 절대 못 팔도록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한선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 팔도록 그 이하로는 못 팔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하한선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이제 영업전이에요. 영구히 세습하자 이런 말인데 영업전을 정해놓고 요거를 못 팔도록 하자. 그래야 가난을 막을 수 있다. 요게 바로 이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익은 또 하나 더. 이 사람 메모광이에요. 메모광. 그래서 70세가 될 때 그 밑에 있었던 조카들이 메모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성호사살.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이 과구록 이런 작품도 이런 내용에 바로 이런 한전론 이런 내용이 영업전 이런 내용이 나온다 보시면 되세요. 과구록 이런 것도 이익과 관련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정약용은 정조하고 활동할 때는 글을 많이 못 썼는데 나중에 신유박해 때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박해 관련된 내용 4가지 정리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해, 두 번째 신유, 세 번째 기해, 네 번째 병인 이 4가지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정약용은 두 번째 박해인 신유박해 때 결국 강진으로 귀향을 가는데 거기서 많은 작품들을 쓰게 됩니다. 자, 3가지만 한번 좀 다듬어 본다면 첫 번째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지방관의 어떤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중앙의 행정과 관계되는 거를 정리한 게 바로 이 경세유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형벌적인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한 게 흠음신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서일표라고 해서 이게 정약용의 핵심 내용이고 이거 말고도 뭐 탕론이라든지 뭐 원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과해통이나 배다리 설계, 수원화성 설계, 거중기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뭐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동물과 좀 다르다, 기해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은 태어날 때 하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은 쓰여지게 된다. 성기호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약용의 특징이다. 그죠? 자, 정약용은 여전제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를 하다가 여전제 공산주의 이론 같은 거요. 이 여전제에서 나중에 요건 좀 어렵겠구나 해가지고 우물정자 모양의 여기 중간에 공동을 생산해서 국가에다가 세금 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가지자. 이런 정전제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은 정약용 기양 간다고 여행을 많이 다녔구나. 그래서 여정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정. 자, 우물정자. 그죠? 여정. 여기 이제 정약용과 관계된 그런 내용.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하면은 한전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유수원은 중상학파인데 중상학파도 나름대로의 농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도 농업에 있어서의 그런 농업 경영 방식의 문제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 사람처럼 토지제도에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경영 방식에 대해서 크게 하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고 농업에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 유수원은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자. 이거를 신분에 대한 그런 차별 이런 거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막 탁 굳어지겠죠. 그래서 야 웃어. 그래서 책 이름이 웃어다. 알았죠? 기억을 좀 하네. 웃어. 자,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홍대용인데 홍대용이 요즘에 좀 블루칩으로 많이 좀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알죠? 홍대용의 호가 담헌이기 때문에 담헌집 이런 이름 좀 하나 기억을 하시고 책 이름. 자, 그리고 홍대용은 이름이 용이죠. 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에 여의주를 물어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이미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마경륜, 그다음에 의산문답, 그다음에 주해수용. 주해수용은 좀 수학적인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홍대용은 실제로 이 홍대용도 집안이 좀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래서 자기 큰아버지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와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그런 중국 연경 지역을 갔다 온 기행문을 쓰게 됩니다. 이거에 나중에 삘 받아가지고 쓰게 되는 박지원의 작품이 바로 열하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 의산문답은 이 당시에 허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시롱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문답식으로 이렇게 좀 나타낸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서 어떤 지전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한우주론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 이름들 여러분들 홍대용과 관계된 거 정리하면 좀 부탁드리고, 박지원은 열알기나 양반전이나 허생전이나 호질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박지원의 손자가 바로 박규수다. 이런 거 기억을 좀 하시고, 박규수가 키운 애들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지원의 또 제자가 박제가가 되겠죠. 박제가 하면은 기억해 드릴 게 북학의라고 하는 작품을 꼭 좀 기억하시고, 북학의는 적절한 소비를 좀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다라고 한다면,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또 우리 교재 보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뒤쪽에 이제 넘겨서, 자, 국학 연구의 확대 이런 용어가 좀 나왔는데, 실사구시 이런 이름이 좀 나와 있어요. 뭔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들이 이제 실사구시인데, 실사구시는 뭔가 실증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이과 관계되는 게 이계 제자가 정약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많은 문화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화생 중에 역사학과 관계된 문화생이 바로 안정복입니다. 그럼 안정복은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강목체라고 하는 거는 역사서를 저술할 때 대강의 줄거리와 함께 평가를 썼다 해서 이름이 강목체가 되겠죠.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이거 쓰여질 때 삼한정통론이라고 하는 이게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눈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편년체면서 강목체라고 하는 걸 기억 꼭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긍익의 연녀실기술인데, 이긍익의 연녀실기술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좀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사 본말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전형적인 작품, 이게 이긍익의 연녀실기술. 조선 후기에 다뤄지는 그런 이긍익의 연녀실기술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나오면 이건 이긍익이 썼구나, 이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런 정치와 문화 이런 사건들 정리했던 책이 바로 기사본말체 이긍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한치우는요, 시험 문제 가장 큰 포인트는 거기에 중국과 일본과 관계된 외국의 서적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단군부터 해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전체로 썼던 인물이 바로 한치운의 해동역사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이종희가 나오는데, 이종희는 고구려사를 좀 중점적으로 좀 썼지만은 그래도 단군 조선부터 해가지고 역시 고려 말까지 내용을 쓰게 됩니다. 역시 기전체로 쓰여진다. 이종희는 영어를 잘했는가 봐요. 특히 동사를. 이렇게 좀 기억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유득공은 발해사를 연구하면서 썼던 글,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먼저 썼던 인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유득공은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작품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김정희의 그런 추사라고 하는 호를 좀 쓰거든요. 김정희가 금석관록이라고 해서 진흥왕 순수비를 좀 해석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석관록은 금석학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읽어야 돼. 도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 금석학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책, 금석관록이라고 하는 거,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 이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지리학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데, 한백겸의
나름대로의 그 동국지리지라든지 앞에 설명 좀 드렸었죠. 앞에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이름 거기 정약용의 아방강력고 이런 작품들은 역사지리학이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는 사람이 살기 좋은 데가 옛날엔 풍수지리만 가지고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지리에다가 산소에다가 그다음에 인심에다가 그다음에 생리, 살기에 유리한 이런 것들을 가거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물자와 수레가 모여들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하는 땅이 상당히 좋은 명당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인문지리학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작품이 바로 요게 바로 이중환의 그런 그 나름대로 가거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한 작품이 바로 택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환도 마찬가지로 이계 문화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지도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는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실측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마다 점을 하나씩 좀 찍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에 삘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청구도 그걸 보완한 게 바로 대동여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는 십리마다 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축척이 거의 1대 16만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소축척 지도로 분류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자세한 대축척 지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목판본으로 만들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 들어가면 학교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기호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좀 쓰지만은 이 당시에도 봉수는 어떻게 생겼고 봉수는 이런 똑같은 모양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폭우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호를 최초로 또 나타낸 지도가 바로 이 대동여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줄기는 그림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좀 그렸다든지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배가 못 다니는데 두 줄로 끄면은 요거는 배가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나타낸 그런 지도가 대동여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언어 연구 신경준이 밖에 누군가 울고 있어가지고 바라보니까 누가 울고 있는데 책이 울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훈민정음 책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우네? 이렇게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희의 업문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봉의 고금성림 이런 것들은 남들 방언 연구라든지 그런 해외 언어까지도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하나씩 줄치면서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금제 백과사전 내용 중에서 하나 우리 기억을 좀 해드릴 게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거.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세 명 다 여기 나오죠. 이 사람들이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고 청장관 전서 이 사람의 호가 청장관이에요. 그래서 청장관 전서 요걸 썼는데 그 손자가 이규경인데 이규경이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고 하는 또 백과사전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 지봉유설 하면 봉지 이수광 생각나시죠? 이수광.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성호사설 이익 생각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 중에서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요거는 농업과 관계된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거 별표 하나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임원경제지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농업백과사전이다. 요거 하나 좀 적어주시고요. 동국문헌비고는 이걸 쓴 사람이 홍봉한인데 해경궁 홍씨 아빠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장인어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학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 요게 영조 때 1차적으로 완성이 되고 정조 때 좀 다듬어집니다. 한국학 백과사전 이게 동국문헌비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벨테브레하고 이제 하멜 이런 사람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표류했는데 벨테브레이가 우리나라 인조 때 먼저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기화를 합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해 가지고 일남일녀를 두고 훈련 도감에서 조총 화포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효종 때 하멜이라고 하는 역시 네덜란드 사람이 와 가지고 제주도에 표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30명 가까이 표류를 했는데 이 통역을 시켜줬던 인물이 바로 이 벨테브레가 되겠습니다. 벨테브레가 시간이 지나니까 네덜란드 언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멜한테 막 욕도 먹고 너 네덜란드 사람 맞냐고 나 한국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명에 대한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먼저 벨테브레이고 그다음 하멜이다. 하멜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2년 정도 약간 좀 잡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조총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우리나라에 보급을 시켜줬다가 나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나중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나름대로 그런 협상을 하거든요. 남아있던 사람들 좀 돌려달라고 하는 협상. 그래서 하멜이 나머지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하나 더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이 하멜이 나중에 소송을 겁니다. 내 인생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책도 한 권 내는데 그게 바로 하멜 표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적혀 있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씻지도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안 좋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게 하멜 표류기입니다. 어쨌든 한국에 대한 소개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멜 표류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과 함께 그 뒤에 이제 천문학 내용이 있는데, 한번 지전설 하면은 김성문이 제일 먼저 이걸 주장했는데 홍대용으로 한 번씩 바꿔내니까 김성문 이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지전설하고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게 중화사상을 이제 깨는데 영향을 줬던, 고려만국전도는 그 지도 제일 중간에 중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 아니라 서양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구성에 있으니까 중국이 중간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17세기 의학 서적과 18세기, 19세기에 나오는데, 17세기의 대표적인 게 허준의 동의보건과 함께, 그다음에 1644년 인조 때쯤 만들어진 게 허임의 친구 경험방,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게 17세기고, 그다음에 18세기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마가회통, 요걸 기억을 꼭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9세기에는 이재마의 동의수세보건, 이런 작품들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농서 관계된 것들 이름 한번 좀, 농가집성을 강조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농가집성이 바로 이제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데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책이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이름에 집성에 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색경,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색경, 그 다음에 산림경제,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서호수의 해동농서라든지, 그 다음에 박지원의 관홍소초, 요것도 시험에 답이 된 적이 있죠. 관홍소초 할 때 초자에 동그라미 치고, 박지원의 원자 동그라미 치면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요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원, 요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요게 농업백과사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후기에는 문화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서민 문화가 많이 발전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서,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림입니다. 가로 4번에 보시면은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이름이 정선에 의해 가지고 그려지는데, 18세기 때 특히 이제 영조 때 상당히 문화 창달에 힘썼던 인물이 정선. 진경산수화의 작품이 오른쪽 그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인왕제색도 하고 하나는 금강전도. 실제 그림과 흡사하게 완전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는 게 바로 진경산수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때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김홍도하고 신윤복 같은 풍속 화가들. 만약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민도 이런 말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요거는 김홍도냐 신윤복이냐 고민하지 말고 신윤복이다,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강세왕은요, 서양화 기법, 그러니까 원근법을 나타내면서 그린 그림이 영통골 입구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와 함께 이제 장승업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름대로의 그런 그림 천재화가 이 정도 하나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한 번씩 좀 보이는 이름 중에서 동국진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옵니다. 글씨체 이름. 그래서 이광사의 동국진체, 요게 조선 후기에 추사 김정희의 그런 추사체하고 거의 이제 같이 유명한 글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건축과 관계된 내용에서 17세기와 18세기 얘기가 좀 절 이름이 나오는데, 17세기에는 이상하게 17살 때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피곤해,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17세기 화금법, 이렇게 좀 동그라미 치시면서, 요거는 절을 짓는데 돈을 낸 사람들이 양반 지주들이기 때문에 절의 크기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금법, 그래서 이름 화엄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산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주사. 그래서 이름까지 좀 기억하시면 화엄사 각황전,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 법주사 팔상전. 이 중에서 법주사 팔상전 한 번씩 시험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주사, 속리산자락에 있는 법주사에 거기에 5층 목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팔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8세기 때는 장계석 아니고 쌍계석, 이렇게 해서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 요런 거는
분홍들과 상인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안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기와 관계된 그런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청아백자까지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 내용을 좀 다듬어 봤는데요. 이 단원이 상당히 좀 시험 문제, 특히 조선과 관계된 내용 중에서 근대 태동기 파트에 특히 많은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는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 내용이네요. 예,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